오늘은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5번째 챕터입니다. 5번째 챕터. 꽃이 피면 알게 될 것이다. 한 스승에게 4명의 제자가 있었다. 그는 제자들에게 자신과 타인에 대해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고 싶었다. 그래서 한 명씩 차례대로 여행을 보냈다. 먼 곳에 있는 배나무 한 그루를 보고 오는 여행이었다. 그런 다음 각자에게 무엇을 보았는지 말하게 했다. 첫 번째 제자는 겨울에 가서 그 나무를 보았다. 나무는 차가운 바람 속에 잎사귀도 없이 헐벗은 그 자체였다. 껍질 속 중심부까지 메말라 있었다. 제자는 돌아와서 스승에게 나무가 못나고 굽었고 아무 쓸모 없다고 설명했다. 성장을 암시하는 생명의 힘을 전혀 느낄 수 없었다고. 봄에 가서 나무를 보고 온 2번째 제자는 그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가 본 나무는 가지마다 새 움이 파릇파릇 돋아나고 있었다. 뿌리는 끊임없이 생명수를 길어 올리고 마치 봄과 사랑에 빠진 무언의 몸짓처럼 움마다 봄 기운을 단단히 오므려 쥐고 있었다. 제자는 앞날이 무척 기대되는 나무라고 주장했다. 3번째 제자는 초여름에 나무를 보러 갔다. 그를 맞이한 나무는 온통 흰 꽃으로 뒤덮여 있었다. 뿌리는 단단히 땅을 움켜쥐고 있고 수술과 암수를 보듬어주는 꽃들에게는 감미로운 향기가 났다. 그 만개한 세계에 이끌려 다른 존재들이 모여들었다. 제자는 여태껏 본 가장 우아하고 아름다운 나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여행을 떠난 4번째 제자는 어떤 평가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가을에 가서 나무와 만난 그는 가지가 휘어질 만큼 매달린 황금빛 열매들을 목격했다. 그 열매들은 태양과 비바람에 자신을 내맡긴 믿음의 결과였다. 제자는 돌아와서 햇빛과 비를 당분으로 바꿔 풍요와 결실을 이뤄내는 나무의 연금술에 깊이 감동했다고 말했다. 스승은 4명의 제자를 불러 모두의 의견이 그 자체로는 틀리지 않지만 전적으로 옳지는 않다고 말했다. 각자가 본 것은 그 나무의 한 계절에만 해당하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스승은 말했다. 나무에 대해서든 사람에 대해서든 한 계절의 모습으로 전체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나무와 사람은 모든 계절을 겪은 후에야 결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힘든 계절만으로 인생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한 계절의 고통으로 나머지 계절들이 가져다 줄 기쁨을 파괴하지 말아야 한다. 겨울만 겪어보고 포기하면 봄의 약속도, 여름의 아름다움도, 가을의 결실도 놓칠 것이다. 작자 미상의 이 이야기는 타인에 대한 판단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에도 해당된다. 모든 것을 잃고 서리와 얼음으로 덮인 나무일 때, 헐벗은 가지에 바람 소리만 가득할 때 그것으로 자신의 전생애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연약한 움을 틔운 시기에는 그 연약함이 오므려진 기대를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삶에서 오는 기쁨, 깨달음의 결실은 모든 계절의 빛과 별자리들이 건네주는 선물인 것이다. 배나무를 보기 위해 떠난 제자들처럼 우리는 모든 계절을 품고 한 계절씩 여행하는 순례자들이다. 우리 자신이 한 그루의 나무이다. 나무는 계절의 흐름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 여행의 시작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계절들 밑에서 흐르는 생명의 의지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아직 삶이라는 여행을 시작하지 않은 것과 같다. 어떤 계절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음을 나무는 잘 안다. 어떤 겨울도 견디고 남을만 하다는 것을.
유럽의 한 대학에서 인도 문학을 강의하는 교수가 들려준 이야기이다. 입학 면접 장소에서 처음 카밀라라는 학생을 만났는데 각기 다른 머리 길이에 파랗고 빨간 염색을 하고 눈썹은 2배나 진하게 그려져 있었다. 오른쪽 귀에 5개의 귀걸이를 하고 비대칭의 머리카락으로 가려진 왼쪽 귀에는 또 얼마나 많은 귀걸이가 걸려 있을지 신만이 아는 일이었다. 손가락은 커다란 반지들로 뒤덮여 있고 긴 손톱들은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었다. 셀 수 없이 많은 팔찌, 까만색 립스틱에 무릎까지 올라오는 검정 부츠, 그리고 면접관의 질문에 대한 그녀의 대답은 알아듣기조차 힘들었다. 단지 외모만의 문제가 아닌 듯했다. 그런데 시험 성적이 나쁘지 않아서 카밀라는 합격을 하고 내 친구의 수업을 듣게 되었다. 다행히 많은 학생들 속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얼굴을 가능한 한 피할 수 있었다. 그렇게 4년이 흘렀고 졸업을 앞둔 카밀라가 찾아와 문학 석사 과정에 등록해도 되는지 물었다. 그것은 지도교수와 학생이 1대1로 자주 접촉해야 함을 의미했다. 내 친구는 그녀의 머릿속도 외모와 비슷하지 않을까 겁이 났다. 하지만 카밀라의 의지는 단호했고 결국 내 친구의 지도 아래 현대 인도 문학을 전공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녀의 외모가 아니라 그녀가 하는 말에 집중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만 했다. 하지만 석사 과정이 끝나갈 무렵 그녀가 매우 재능이 뛰어나고 지적인 여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석사 학위 논문은 다른 학생들의 박사 학위 논문보다 뛰어났다. 현재 카밀라는 힌디어와 우르두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인도 문학 박사 학위 소지자이며 내 친구의 훌륭한 동료 교수가 되었다. 머리는 본래의 갈색으로 돌아왔으며 액세서리와 화장도 차분해졌다. 지금까지 가르친 학생 중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제자라고 내 친구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한 시기의 모습으로 타인의 존재 전체 혹은 삶 전부를 판단하는 것은 누구나 쉽게 범하는 오류이다. 당시 카밀라는 고딕 록의 열렬한 팬이었다. 그녀는 어느 젊은 록 그룹 가수에게 흠뻑 반해 그와 어울리는 의상을 걸치고 얼굴에는 가능한 한 많은 피어싱을 했다. 그 가수의 공연은 장소를 불문하고 따라다녔다. 공연 후에 파티에도 어떻게든 참석하며 나름 최선을 다했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와는 진실한 접촉을 할 수가 없었다. 결국 그녀는 상처를 안고 마음을 접었다. 어느 겨울 카밀라는 방학을 맞이해 아버지의 차를 타고 고향 집으로 가고 있었다. 그날따라 날씨가 엉망이었다. 강풍이 불고 잿빛 하늘에서 진눈깨비가 날려 도로가 미끄러웠다.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던 아버지가 문득 차를 얻어 타려고 손을 흔드는 젊은이를 발견했다. 카밀라는 관심이 없었지만 아버지는 험악한 날씨에 길에서 히치하이크를 해야 하는 젊은이에게 동정심을 느껴 차를 멈췄다. 그 히치하이커가 차에 올라탔을 때 카밀라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자신이 그토록 몇 년 동안 따라다니던 그 록가수였다. 두 사람은 결혼해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고 있다. 힌디어에 퀼레가 또 데켄게라는 격언이 있다. 꽃이 피면 알게 될 것이다. When it flowers, we will see 라는 뜻이다. 지금은 나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고 설명할 길이 없어도 언젠가 내가 꽃을 피우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자신의 현재 모습에 대해, 자신이 통과하는 계절에 대해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시간이 흘러 결실을 맺으면 사람들은 자연히 알게 될 것이므로. 독일 시인 라이너 쿤체는 썼다. 꽃 피어야만 하는 것은 꽃 핀다. 자갈 비탈 길에서도 돌 틈에서도 어떤 눈길 닿지 않아도 인내는 단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인내는 앞을 내다볼 줄 알고 살아가는 일이다. 가시를 보고 피어날 장미를 아는 것이고 어둠을 보고 떠오르는
보름달을 아는 것이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단락의 제목은 꽃이 피면 알게 될 것이다 인데요. 어느 스승이 제자들을 배나무를 보라고 보내면서 각 계절마다 제자들이 느낀 바를 얘기했을 때 그 각 계절 하나하나는 다 그 사람들 눈에는 사실처럼 보였지만 실제 그 총체적인 국면을 모두 다 본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부분적인 사실이었죠. 우리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책을 한 권만 달달 읽은 사람은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은 사람보다 더 무섭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신의 종교만 아는 사람은 전혀 종교를 모르는 사람보다 더 무섭다. 이게 다 어느 한 부분만을 보고 전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쉽게 빠지는 오류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회를 볼 때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어느 한 부분을 보고 그것이 마치 전체인 것처럼 쉽게 판단하는 것, 이런 것을 꼬리표를 붙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한 부분을 보고 그 사람에게다 딱지를 붙여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가 붙여놓은 그 딱지 때문에 자기는 있는 그대로의 현상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문제 해결력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은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그렇게 늘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나의 인식도 바뀌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처하는 방식도 바뀌어야만 될 텐데 내가 꼬리표를 붙여 놓았기 때문에 그 꼬리표만 보고 나는 실상은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자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남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의과대학 처음 들어갔을 때가 32살인가 그랬었는데요. 그때 이제 친구들과 띠동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내와 함께 장인 장모님 댁에 들어가서 단칸방에서 같이 살았었습니다. 그때 그 단칸방에 살 때 저희 장모님은 뭐 저희에게 100% 이해하고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물론 장인어른도 그렇게 큰 사랑을 베풀어 준 것은 사실인데 장인어른 분이 조금 고집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는 문간방 옆에 커다란 괴종시계가 있었는데 아내가 직장을 7시면 출발을 해야 되는 시간인데 새벽마다 그 괴종시계가 댕댕 울리는 거예요. 새벽에 매시 정각마다 이렇게 댕댕 괴종시계가 울리니까 아내가 새벽에 자꾸 잠을 깨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장인어른한테 저희 집사람이 이 괴종시계가 문간에 있으니까 내가 새벽마다 깨서 아침에 출근하기가 너무 힘이 들다. 그러니까 이 괴종시계를 저쪽 뒷방에 좀 갖다 놓으면 어떻겠냐라고 이제 저희 집사람이 장인어른께 여쭤봤는데 장인어른이 막 화를 내시면서 그게 아주 오래되고 좋은 시계인데 저기 거실에 있어야지 저기 뒷방으로 가면 되겠냐 하면서 막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저희 집사람이 하도 이제 서럽고 그렇다고 또 가난한 형편에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막 울면서 하소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참 저도 중간에서 입장이 참 난처해서 정말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정말 비참한 생각도 들고 어디 한 500만 원, 1000만 원 그 이제 보증금만 있더라도 어디 가서 월세라도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죠. 새벽마다 저기 일찍 일어나서 직장에 나가야 되는 아내도 딱하고 또 장인어른의 그 고집을 꺾을 수도 없고 그래서 무척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음 같아서는 진짜 영혼이라도 팔아서 어디 월세방을 마련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그때는 들었죠. 그런데 그때가 제 인생에서는 겨울 같은 날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은 그때 공부하고 뭐 이런 건 다 좋았지만 그때 참 한 푼도 없어서 그 댕댕 울리는 괴종 소리를 들으면서 잠에서 깨야 되는 아내의 입장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그 시절 그 한때의 순간을 가지고 제 인생을 판단하지 않은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겨울처럼 다 이파리뿐만 아니라 가지나 줄기까지도 다 메말라서 도대체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을 만큼 비참한 때가 있죠. 그렇지만 한순간만을 보고 자기 인생 전체를 판단하는 그런 어리석음은 떨쳐버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많이 듭니다. 겨울만 보고 우리가 봄을 생각하지 못한다든지 또는 겨울만 보고 여름이나 가을의 결실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은 참 인간이 얼마나 그 시각이 단편적이고 근시안적인지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은 겨울만 보고 자기 인생을 판단했다는 것이죠. 겨울이 지나면 또 봄이 오고 또 봄이 지나면 여름, 가을의 결실도 있을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다 모릅니다. 좋은지 나쁜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데 내가 이것은 좋다, 저것은 나쁘다 라고 판단한 결과 그렇게 비참하고 끔찍한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은 아까 그 스승의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만 겪어보고 포기하면 봄의 약속도 여름의 아름다움도 가을의 결실도 놓칠 것이다. 겨울만 보고 봄의 약속, 여름의 아름다움, 가을의 결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